우선 칠판에 적어 놓은 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기출의 바이블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유평에 대한 질문인 거고, 지금 저 끝에 있는 거는 구평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마 다 이거 유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테스트 본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설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테스트의 취지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문에 대한 이해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할 거야.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아닌 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왜냐?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설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막힘없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고민 없이 맞아 이거였지 왜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지문의 이해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내가 여기서 벗어난 무언가를 묻는 게 아니죠. 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 풀면서 읽어야 됐던 지문들, 그 내용 한번 점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충분히 국어가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업, 과제, 테스트 이 세 개가 한 덩어리야. 이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점검하는 건 테스트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지금 6평이에요. 첫 번째 본문에 4번에 3번 선택지래. 그럼 우리는 몇 쪽이냐면 일단 148쪽입니다. 148쪽. 이제 3번에 이게 4번에 3번 선택지의 근거를 좀 확인하는 건데, 지금 4번에 3번, 그러니까 149쪽에 4번에 3번이에요. 봅니다. 3번 선택지를 보면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그러면 지금 A 단계에 대해서 처리가 돼야겠네. A에 대해서 지금 0.5, 0.5, 0.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그 가중치랑 데이터 그 가중치 미안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학습 데이터를 B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 그 값이 어떻게 돼? W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종 값은 WA는 0.5로 곱해야 되니까 0.5가 되겠고, WB는 지금 0인 그 IB에 해당하는 게 0인 거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WC는 0.1이 되겠네. 가중치 합은 0.6. 0.6은 1보다 작으니 지금 정답은 어떻게 나와? 0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니다. (148쪽) 볼게요. (148쪽에) 오문단을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네. 이 출력 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한대. 그럼 가중치의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0이 되면 될수록 달라져야지.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1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3번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과학 지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에서 몇 번 문제야? 5번 문제. 거기에서 5번 문제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표를 잘 봐주시면 되고, 다시 A 구간 한번 확인해 볼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A 구간에서 151쪽의 A 구간입니다. 151쪽의 A 구간을 보시면 가령이 있어. A 구간 세 번째 줄. 찾았어? 다시 A 구간에서 세 번째 줄이야. A 구간 세 번째 줄 보면 가령이 나오죠? 가령 봅니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그렇게 되면 지금 장삼도 음정은 4분의 5가 된대. 그리고 지금 가령 앞을 보면 어떤 거 어떻게 나눠야 돼?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 그럼 이제 또 뭘 알아야 돼? 음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음고에 대한 개념 어디 있어? 저 위에 있네. 저 위에 보면 이 문단의 음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음높이는 뭐와 관련되는 거야? 진동수가 커지는 것과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본음의 거기 다시 5번 문제를 보면 기본음의 진동수가 440, 550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지금 P에서 S로 갈수록 음이 커지는 것. 그리고 다시 A 구간에서 뭐로 나누는 거래? 낮은 거를 높은 거로 높은 음고를 낮은 거로 나누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1번 선택지야. P와 Q 사이의 음정. 그러면은 P하고 Q인 거니까 550을 440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이제 얼마가 돼?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A 구간을 보면 4분의 5는 장3도에 해당하는 거죠. 됐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2번 선택지를 봅니다. P와 Q 사이의 음정. 그럼 PQ 방금 계산했어? 그 다음에 QR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QR 계산하면 얼마야? 그럼 어떤 게 더 좁은 거니? 지금 5분의 6이 더 좁은 거죠. 그러니까 1에 가까운 게 좁은 거잖아. 됐어? 그러니 이제 2번이 틀린 거야. 요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다. 지금 결국 2번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1번 선택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번 문제를 보시느냐. 이번에 구평을 봅니다. 이거 다 설명했어? 이제 구평 볼게요. 지금 구평에서 어디를 보냐면 구평에서 4번 문제입니다. 미안해요. 4번 문제가 여러 개죠? 142쪽에 4번이야. 142쪽에 4번. 142쪽에 4번 문제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것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쭉 한번, 그러니까 호수형이야. 호수형을 쭉 한번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답의 분포를 보이는 데가 4번하고 5번이야.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은, 몇몇 강사들은 야, 이런 문제에서 보통 통계적으로 답이 4번하고 5번에서 많이 나오니 거꾸로 보라고 하거든. 그런데 저는 거꾸로 보는 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지금 요 1번 선택지부터 처리되는 과정이 결국에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과 관련돼 있어. 첫 번째 게 물론 쉬워. 그런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돼야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뒤에 있는 선택지가 처리가 안 된다고 바꿔 얘기하면 뒤에 있는 4번하고 5번 선택지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 4번 문제도 그런 거 아니야. 4번 문제에서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4번하고 5번은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그건 이것도가 지금 우리 테스트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요 4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5번 선택지를 바꿔서 냈죠. 그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 그거를 정답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했다가 되는 거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이와 같은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의 사고력, 논리적인 것을 묻는 방식인 거고 지금은 좀 달라졌어. 어쨌든 이게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됐죠? 그러면 지금 9평 141쪽을 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것, 테스트한 것과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다시 긴 글은 분명히 끊어지는 구간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긴 글의 유형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어떤 형태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A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글과 그 다음에 A와 B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글의 형태들이 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지금 여기서 끊고 여기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 부분까지 읽어야 돼. 그래야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한 번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지금 이 141쪽의 지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지문이에요. 어디를 보시느냐? 1문단이야. 1문단의 첫 번째 줄. 콘크리트는 더군다나 콘크리트에다가 따옴표를 찍었지. 내가 찍은 게 아니잖아. 이 지문을 만든 사람이 찍은 거야. 그럼 왜 찍은 거겠어?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이 글은 콘크리트에 대한 거야. 그런데 그 문장을 보면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대. 그러면 일단 그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콘크리트가 어떻게 다양하게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고대 로마 시대에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시대나 시기, 연도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또 다른 시기, 시대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자고 했던 거잖아. 지금 그거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말고 다른 시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글은 어디에다 초점을 뒀어? 콘크리트에다가 초점을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시대마다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1문단에서 이거를 제시한 거라고. 됐어?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로서 판테온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봐봐. 지금 네 번째 줄에 판테온 있지? 은는이 붙었으니까 판테온에다가 내묻혀 주시고. 그러면 이제 판테온에 지금 그 문장이야. 거기 판테온이 들어있는 문장을 보면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찾았어? 대에다가 세묻혀 주시고. 대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전환을 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서 끊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부분까지 해서 판테온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미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조물이죠. 그러면 이후로 판테온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정리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판테온은 이런 게 있대. 그러면 판테온에서 나타나는 건축미는 뭐냐? 아름다움은 뭐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조를 띠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판테온에서 그렇게 1문단위가 정리가 됐어. 그러면 지금 1번의 답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죠? 그럼 1번의 답이 그렇게 2, 3문단은 이건 콘크리트 자체에 대한 설명이지. 그리고 지금 그걸 바탕으로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 4, 5문단인 거죠. 그러면 4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4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어떤 거? 사부와 주택. 근데 5문단은? 캠벨 미술관. 봐봐. 지금 우리가 1문단 어떻게 정리했어? 1문단에서 지금 판테온 설명됐잖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기로 했어? 건축미와 구조물, 구조에 대한 얘기지. 그럼 당연히 4문단에서 사부와 주택, 5문단에서 캠벨 미술관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 거기서 나타나는 건축미, 그리고 개의 구조. 이래야지 지금 1문단에서 정리한 것과 4문단, 5문단을 정리하면서 비교대조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야. 글 그냥 쓰는 거 아니라고. 읽는 사람에게 힌트를 많이 준단 말이야.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자. 처음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설명되는 방식도 같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글이 어려워지지. 그리고 독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라고. 물론 이 글 불편하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음악 지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4문단, 5문단 빼도 전체 흐름은 뭉개지지가 않잖아. 그런데 이거 4문단, 5문단 미안해요. 2문단, 3문단 집어넣는 이유가 뭐겠어? 문제 내려고 하는 거야, 문제 내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건 독자를 고려하는 글쓰기를 한다는 것. 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뭐겠어? 앞부분에서 정리한 방식으로 다음 대상도 정리할 것 이거잖아. 됐어?
지금 1번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리고 1번에서 1, 4, 5문단을 또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문단하고 3문단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2문단을 읽을 때야, 2문단. 2문단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2문단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2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거기 조절하여 찾았어? 그럼 뭘 조절한대? 뭘 조절한대? 종류와 비율을 조절한대. 그러면 어떻게 된대? 강도와 밀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것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앞으로 지금 당장에 이 글을 볼 때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정말 좋겠다. 1문단 봅니다. 1문단을 보면 1문단에서 이제 판테온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 네 번째 줄에 판테온이 있었죠? 판테온 다음 줄이야.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줄이야.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해서 그렇게 했대. 그럼 질문. 왜 달리했겠어? 왜 달리했겠어? 그렇지. 방금 우리가 2문단에서 확인한 거 뭐야? 지금 골재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면 강도와 밀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골재 배합을 달리했다는 얘기는 뭐에 변화를 주기 위한 거야? 그렇지. 강도와 밀도란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 다만 이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대? 올라가면서 지금 얇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당연히 처음 글을 볼 때는 안 되지.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반응은 어디서 나왔어야 돼? 이 문단에서 여기서 이거 중 달리한데 맞아. 앞에서 골재배합 달리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게 올라가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골재배합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된대. 거기서 여러분들 일단 1차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건 핵심 정보라는 거지. 그런데 그 글에서는 왜 달리하는지 이유가 안 나오잖아. 보통은 어때? 지금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벽의 이 부분하고 저 끝부분하고 보통은 다 같은 재질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런데 얘는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입니다. 3문단을 볼 때야. 3문단을 볼 때. 다시 지금 2문단부터 콘크리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문단에서도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봐야겠지. 물론 당연히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야. 그러면서 1차적으로 콘크리트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철근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가 얘기가 됐어. 그게 어디에 나와? 철근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와? 철근에 대한 얘기는 지금 3문단 끝부분에 나오죠. 물론 지금 3문단 가운데 부분부터 나와. 지금 철근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으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고 됐으니까. 됐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왼쪽 지문이야. 왼쪽 지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왼쪽 지문 밑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그럼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담안 나오죠. 담안에다가 세모. 힘내자. 담안에다가 세모. 담안은 이거 주의점이지.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돼? 원래는 그렇게 쓴다는 거잖아. 다만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철근을 보강하고 맞지? 그 다음이야.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또 한에다가 세모. 지금 또 한을 통해서 또 뭐 하고 있어? 나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유의사항이야. 됐습니까? 거기까지가 핵심 정보라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왔어. 오른쪽 지문으로 넘어왔을 때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철제는 찾았습니까? 지금 이 철제에서 포화송비는 지금 이 문단에 따를 때야.
이 문단에 따를 때 핵심 정보의 핵심 정보가 아니야. 이 문단에 따를 때 핵심 정보가 아니야. 생각해봐. 핵심 정보야 아니야. 아니지. 봐봐. 다시. 지금 요 3문단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그래? 콘크리트의 뭐 때문에? 한계 때문이잖아. 어디에서 약점을 보여? 인장력. 그렇지. 그래서 인장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철근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뭘 설명을 해?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비교 대조가 되면 당연히 뭐가 그 비교 대조가 되겠는 거야.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가 비교 대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앞부분이 끝난 거지. 그 끝부분에 뭐가 나왔어? 다만이라고 해서 철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유의점이 뒤에 나왔잖아. 그런데 마지막 포화성비는 그 유의점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정보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다만 그 포화성비를 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그렇지, 문제 내려고야. 그 문제가 바로 몇 번 문제야? 그 문제가 지금 4번 문제잖아.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독서에서 결국 어려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번과 같은 문제야. 제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지문에다가 시간 기록하라고 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럴 때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어떤 거냐면 딱 보고 바로 지문 들어가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딱 보고 지금 이 지문에서 어려울 것 같은 즉 4번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4번 문제를 마지막에 푼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4번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를 푼 시간을 기록 그리고 4번 문제를 푼 시간을 따로 기록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얼마가 걸렸는지 나오고 4번과 같은 유형을 풀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4번 유형에 대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돼. 이거 왜 얘기하냐면 결국 어려운 시험은 어떤 거였느냐?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못 풀어. 그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가 특별하게 잘나서 나는 다 풀 수 있다. 아니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푼다 라고 해서 다 읽고 다 푼다 라고 하면 85점 이상 나와야지. 그래야지 푼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풀었는데 80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푼 거야? 맞힐 수 있는 건 맞힌 거지. 그럼 오히려 나머지 문제를 얼마 정도 버리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다른 문제를 맞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거야.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돼. 내가 4번과 같은 유형에서 5분이 걸리는지 3분이 걸리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런 유형을 버릴지 말지를 나중에 결정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버리라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사고력이 개발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은 2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4번과 같은 유형을 빼서 하나 적어주시고 4번과 같은 유형을 풀었을 때 시간도 써주시고 그럼 봐봐. 이 4번하고 그럼 5번 문제의 차이점은 뭘까? 4번도 보기가 있고 5번도 보기가 있어. 그럴 때 이거 왜 이래? 다 정신 못 차려? 딱 2주째 접어서 그러는데 다시 5번 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인데 거기 보기를 보니까 철골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철골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기본적으로 뭐랑 비교 대조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주된 설명 대상은 뭐였어? 콘크리트. 그리고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한 철근 콘크리트. 그런데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왜 이래? 콘크리트보다 업그레이드 된 게 있지. 그게 뭐야? 그거 있잖아.
철근 콘크리트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 그거. 지금 이 세 개의 비교대조해서 이거에 따라서 건축물을 비교대조한 거잖아. 그럴 때 여기 철골이 들어갔어. 그럼 얘가 추가가 돼서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비교대조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 보기! 예, 1문단 힘내자. 보기의 1문단 철골, 2문단 같은 방식이지. 지금 이 글에서 설명했던 방식하고 같은 방식 쓰인 거잖아. 그럼 결국 이 5번 문제는 지금까지 읽은 거에 대한 뭐 하나 해주면 돼?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지, 대상이. 그럼 얘는 5번 문제랑 4번 문제를 견주어보면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야? 그렇지. 보기가 들어있다고 다 버리는 게 아니야. 보기의 유형은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하는 거. 하나는 5번처럼 비교대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대조하는 것까지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에 대해서만 따로 시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 4번을 봅니다. 지금 요 4번과 관련해서 이제 2번 문제를 확인할 거야. 우리 테스트에서 2번 문제입니다. 테스트에서 2번 문제가 아니지. 이거 3번 문제잖아. 2번 문제 처리해야지. 요거는 이제 그 142쪽 3번과 관련되는 거예요. 4번과 관련되는 거예요. 142쪽 3번 문제를 보시면 4번 선택지가 옳은 선택지죠. 그거를 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를 봐봐. 3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추론은 뭐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말을 바꾸는 거야.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지금 선택지에서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이래.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말 안 썼지? 대신에 늘린 철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면서요. 그럼 늘렸으니까 당연히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거 다시 1차적 추론은 뭐라고? 표현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철근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 지금 보기에서입니다. 보기에서 A는 이거 뭐냐 이거? 철제에 해당하는 성명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콘크리트만인 거래. 그냥 계속해서 보기야. 보기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뭐가 나와? 포화송비가 나오죠. 포화송비에다가 물개 표시. 봐봐. 우리가 포화송비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포화송비 본 적은 있어 없어? 있어. 어디서 봤어? 3문단 끝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지금 그 글에 3문단의 흐름에 따르면 지금 포화송비는 핵심 정보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포화송비 자체에 대해서는 몰라도 돼. 그런데 포화송비는 우리가 읽은 거란 말이야. 왜냐? 새로운 정보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기서 포화송비가 언급이 됐으니 지금 얘는 돌아가서 포화송비를 한번 확인해주고 와주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럴 때야 지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력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거지. 하나는 지금 0.3하고 0.15랑 비교하면 결국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이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2대 1이라고 놓으면 안 되지. 이거 생각해봐. 지금 0.3 대 0.15야. 그리고 앞으로 1차적인 이런 사고력, 그러니까 상황 판단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언어 논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 리트미터 아시죠? 거기 언어 추론 문제라고 해서 우리 경우에서 따지는 막 그런 문제들만 따로 모아놓는 것들이 있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봐봐. 지금 0.3하고 0.15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요거를 단순화해 주는 것이 좋아. 그래서 이걸 봤을 때 2, 1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0.3이 의미하는 바야. 이 0.3은 뭐가 큰 거냐 이거? 분모가 큰 거잖아. 맞지? 이게 10분의 3 얘는 10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지금 2하고 1을 놓으면 지금 이런 의미가 반영이 되냐? 반영이 안 되냐? 반영이 안 되지. 거기야. 지금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놔뒀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가 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돼. 1차. 두 번째는 이제 4번하고 5번을 보는 거야. 4번하고 5번 선택지를 보면 4번 선택지입니다. 4번 선택지 끝에 첫 번째 줄 끝이야.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얘기는 지금 이 포화성비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높이의 변화량 분의 지름의 변화량이 포화성비가 계산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뭘 맞춰주는 거야? 분모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 뭘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4번하고 5번은 같은 방식이야. 4번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어? 그럼 당연히 5번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할 테니 제가 일부러 숫자를 넣을 수 있게끔 바꾼 거라고. 이해했어? 이건 3번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지금 다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잡아준 게 한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처음 제시되는 설명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제시되는 설명 대상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하자?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4번과 같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둘 것.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질문 3번하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리고 이 2번하고 3번을 제가 이용해서 또한 테스트 문제를 냈고 그럴 때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오답률 얘기해 줬었나? 얘기 안 해줬죠? 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거는 당시에도 다 어려웠던 거야. 우선 앞에 우리 포화성비 계산하는 거 있었죠? 포화성비 계산하는 거 142쪽의 4번 문제입니다. 얘는 오답률 3위예요. 68%. 많이 틀렸죠? 68%면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푼 거야. 찍은 거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칼로리로 넘어왔어. 144쪽입니다. 144쪽의 2번 문제는 오답률 7이에요. 59.2%. 그리고 145쪽의 3번은 오답률 2위입니다. 2위. 70.8%. 정말 3명만 맞힌 거네, 이거는 거의. 그럼 이제 이 지문 설명을 할게. 이 지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 유비논증과 관련해서 설명했던 지문이지. 논박 구조.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도 뭐여야 돼? 논박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깔 때는 뭘 깐다고? 근거를 깐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테스트 문제를 봅니다. 테스트 문제를 보시면 테스트에서 4번이야. 테스트의 4번 보시면 144쪽 지문에 등장하는 인물. 일단 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콘크리트 지문처럼 1문단이야. 144쪽 1문단을 보시면 18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냐? 2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니까 19세기 초에 카르노가 나왔으니 당연히 여러 시대 혹은 여러 명의 공통점과 차이죠. 그렇게 해서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이 테스트 4번에서 제시한 것처럼 4명이야. 카르노, 줄, 톰슨, 클라지우스. 이거 순서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인물들을 나누라고 하는 건데 다만 줄은 이 논란 혹은 이 논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양분하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결국에는 상대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줄에 그 실험 결과를 끌어온 거지. 근거로서. 그래서 지금 그냥 나누라고 한 거지 실제 줄은 이 논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네, 됐습니다. 그럼 4번은 됐어. 그럴 때 지금 얘는 정말 흐름이 중요하거든.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야 된단 말이야. 1문단이야. 1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기관의 열효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지금 2문단은 그 열효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문단이야. 한 편에다가 내가 세무치라고 얘기했었지. 지금 한 편 나오면 전환된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전환되는지를 파악해야 돼. 이게 2번하고 지금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 전환되는 내용이. 지금 이 3문단에서 줄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다시 지금 열효율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열효율 문제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열이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지. 맞아? 이게 열효율이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3문단에서 줄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인 거야?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얘는 열의 일당량 얘기한 거잖아. 열의 일당량은 어떤 거야? 얘랑 어떤 거야? 그렇지, 얘랑 반대지. 이를 통해서 열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럴 때야. 그럴 때 지금 3문단을 보시면 밑에서 가운데 부분 볼게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찾았어? 1kcal. 1kcal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대.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가진대. 결국 이 줄의 경우는 1 아이고 이거는 색깔 좀 다르겠까? 얘는 1 열이란 얘기인 거지.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거를 보냐면 4번을 볼게요. 3번을 볼게요. 보기를 봅니다. 보기. 줄의 실험과 달리 거기 가로 쳐줘. 줄의 실험과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보기의 상황을 뭐랑 비교대조하라는 거야? 줄의 실험과 비교대조하라는 얘기지. 더군다나 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야 돼. 그럴 때야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A와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해서 지금 A, B야. 그럼 이 A,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뭐라고? 열. 그 다음에 지금 B가 1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줄이었죠. 지금 이 줄의 경우는 1하고 열을 같은 거라고 본 거지. 그러면 이 줄의 경우는 같은 거가 됐으니 얘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의 값은 1인 거지. 됐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실험하고 이제 열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 이 열기관과 관련해서 열효율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서 4문단을 이제 볼게요. 4문단에서 이제 A 구간을 볼 거야.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대. 지금 열효율은 열이 1로 바뀔 때 어떻게 효율을 내는지야. 맞아? 그런데 이 열효율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문단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이 문단 세 번째 줄에 열효율은 찾았어?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라고 얘기했니? 문장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최소한 뭐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어야 돼? 주술관계지. 다시 열효율 봅니다. 열효율은 그러니까 네모친 거야. 그 다음에 열기관 2 나왔어. 그럼 열기관은 주어겠죠. 그럼 열기관이 이렇게 한 거래. 그럼 열효율은 누가 작동한 거야? 열효율은 누가 작동해야 돼? 그렇지. 열기관이 작동해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런데 지금 줄에 따르면 1하고 열은 같대. 그럼 열효율은 뭐라고? 열기관이 한 것과 관련되는 거야. 야, 1하고 열은 같은데 그럼 열기관이 한 일이 있어 없어? 열기관이 한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다시 열효율은 뭘 따져보는 거라고? 열기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는 거라고. 맞아?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열기관이 한 일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런데 지금 줄에 따르면 1하고 열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일이 다 뭐로 바뀌었어? 이 추를 내렸더니 거기에서 나타난 일이 그냥 그대로 뭐로 바뀐 거야? 열로 바뀌어서 물의 온도를 높인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이 열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열 효율은 뭐가 한 걸 따지는 거라고? 열기관이 한 걸 따지는 거라고. 그럼 열은 뭘 한다는 거야? 일을 그냥 한다는 거잖아. 줄에 따르면. 그럼 열기관이 한 일이 있어 없어? 지금 이 줄 그 논리에 따르면 열기관이 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누구야? 톰슨이 이 카르노의 이론을 깐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2번 문제의 답이 2번인 거란 말이지.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과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열은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카르노의 열효율 이론은 뭘 기반으로 한 거야? 칼로릭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거야. 칼로릭 이론은 어떻게 돼 있어? 봐봐 다시 일문단에. 그래 실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어? 질량이 없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건데 당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줄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지.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보면 열효율 이론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빵꾸가 나는 거죠. 왜? 열기관이 한 일이 되는데 지금 일하고 열하고 같은 건데 어떻게 열기관이 할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를 지적한 게 누구인 거야? 톰슨인 거지. 이해했어? 다음입니다. 이제 오른쪽 질문으로 넘어올게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야? 클라우지우스가 이제 증명을 했어. 클라우지우스의 반박으로 이제 이 칼로릭 이론이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문단에 나오죠. 5문단에 어디를 보시냐면 5문단에서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야? 클라우지우스가 어떤 얘기를 한 거? 첫 번째 근거지. 첫 번째. 지금 다시 4문단 왼쪽 지문이야. 왼쪽 지문 4문단 마지막 줄 봅니다. 왼쪽 지문의 마지막 줄이야. 그는 끝에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찾았어? 계속 봅니다.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가 된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5문단에서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이거 같은 얘기죠. 그 다음이야. 또 한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거란 말이야. 봐봐.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야 이거 거기다 물결 표시죠.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지금 일을 열로 전환하는 건 누구였어? 그렇지, 줄이 실험한 것과 달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등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등가성이 성립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100%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즉 일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어떤 게 큰 거야? 열과 일 중에서 어떤 게 큰 거야? 그렇지. 열이 큰 거지.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3번 문제야. 지금 우리 본문에서 3번 문제 봅니다. 열이 크니 당연히 줄의 실험과 달리 이렇게 내면 당연히 줄의 결과값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작아야지. 이해했어? 이 글은 어려운 글이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잖아.
그런데 그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데 그 시작은 얘야. 열효율. 우리 이미 열효율 잘 알고 있어. 열효율 다른 말로 바꾸면 연비인 거잖아. 연비. 연비 모르는 사람 있어? 없지. 그리고 이거는 연비가 잘 나와야, 정말 잘 나와야 지금 열기관의 경우는 한 30% 정도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정말 커먼 센스야. 많이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쳐? 아까 전에 연료라면 우리 연료율만 생각하는데 이건 열기관이 한 일인 거야. 거기 설명 직접적으로 해줬잖아.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한편으로 전환해서 여기서는 반대로 열을 통해서, 아니 일을 통해서 열을 얻는 행위. 다시 열효율은 열이 일을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이 열혈당량 경우는 일을 통해서 열을 얻는 거라고 얘기가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요 두 개가 적절하게 구분이 됐는지에 대한 거야.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흐름에서 지금 톰슨이 까고 난 다음에 다시 클라지우스가 재반박돼서 유지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 첫 번째 근거는 잘할 수 있는 거잖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그리고 현상에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다.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러면서 일의 열당량, 일이 열로 전환될 때 하는 관리, 이게 바로 줄의 실험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와 다른 현상이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될 수 있어야 4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는 흐름이야. 이 글의 흐름을, 논박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거와 관련된 이거 세부 내용인 거잖아. 그 논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 내용을 정말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 당연히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어려운 거 맞아. 그래서 테스트 5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5번은 그거예요. 열효율은 열기관이 한 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줄에 따르면 1 이꼴 열이 됐으니 열기관이 한 일은 없어지게 된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2번 문제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낸 거야.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금 6번에서 테스트에서 6번이에요. 지금 5번이 정답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오문단이 되는 거야. 그럼 오문단에서 바로 어떤 부분이 되겠어?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지금 3번의 5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해설을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면 절대로 문제 못 풀어.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 내용은 두 번 다시 안 나와. 그런데 이 흐름과 이렇게 흐름을 이용한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힐 거라고. 바꿔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이죠. 마지막 지문은 화면을 띄워놓고 그걸 이제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아마 딱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 과제는 당연히 17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17학년도 수능이야. 17학년도 수능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한 테스트를 치를 테니 지금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과제 아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6평 설명하고 난 다음에 9평에서 6평에서의 지문과 9평에서의 지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6평에서 이 지문 혹은 9평에서의 이 지문과 유사한 것 같아. 이걸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글의 흐름이야. 글의 흐름, 글의 구조가 요 지문은 6평에서 요 지문과 유사한 것 같아. 혹은 9평에서 요 지문과 유사한 것 같아. 아니면 얘는 유사한 지문이 없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도 해볼 수 있겠죠? 봐봐. 지금 이번에 나왔을 때 6평하고 가장 큰 차이점의 문제점은, 그 문제는 포화성비를 이용한 문제였잖아. 지금 6평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6평은 없었어. 그런데 포화성비 같은 문제가 또한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 9 수능을 보는 이유는 6, 9 수능을 통해서, 6, 9를 통해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보자는 거잖아. 지금 이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딴 거 없어.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보고 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는 것을 좀 수용할 수 있게끔 과제를 해주시면 돼요. 많은 거 바라지 않죠? 많은 걸 바라진 않지만 어려운 걸 바랍니다. 나는 벌써 20여 년, 한 10여 년을 그렇게 읽어왔고 여러분들은 이제야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읽고 사고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 아니야. 그렇지? 제가 약간의 스파르타 좀 낭떠러에서 미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한 번만 떨어지면 돼요. 실제로 내가 미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러면 우리 146조 펴주시고 요 지문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여기 오답률 한번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146쪽 1번 문제가 오답률 8이 58.7%.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오답률 1이 72.2%. 그리고 3번 문제가 오답률 11이. 그런데 11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50%에 가까워. 49.4%.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오답률 6이 59.9%. 재밌는 건 5번 문제입니다. 이게 오답률 4위야. 65.3%. 그러니까 이 지문이 거의 모든 문제가 절반 넘는 친구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지문을 보는데 특히 지금 1번하고 2번이야. 1번하고 2번이 그 전과는 다른 경향의 선택지입니다. 그럼 그 전이라고 하면 2016학년도까지야.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지금 1번하고 2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요구하고 있는 연결하며 읽기야. 그래서 요거는 지문을 좀 띄워놓고 보는 걸로 할게요. 봅니다. 이거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지. 지금 1문단에서 뭐가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 개념 설명이 많이 되고 있잖아. 그럼 개념 설명이 많이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 문단에서 개념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 그럼 뭐로 처리하자고? 배경 지식으로 처리하자고. 배경 지식으로 처리하자는 건 어떤 의미였냐?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문단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떡하라고? 올라가서 확인하라고. 그런 측면에서 배경 지식인 거야. 봅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 내내 보유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사람은 소유권의 주체도 될 수 있는 거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 그 다음에 채무를 지기도 한데 만약에 채권과 채무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접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야. 계속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지금 그러면 어떤 거랑 비교 대조가 될 수 있어야 돼? 사람하고 비교 대조가 돼야지. 지금 단체 도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라고 썼으니 이제 여기는 비교 대조해서 어떤 게 많은 거야? 그렇지, 비교고 공통점이 많은 거죠.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 그러니까 법인격하고 권리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법인격은 누구에게? 단체. 그렇지. 취득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요 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 보면 중에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단체 중이라고 했으니까 중이란 말은 단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눠지면 어떤 관계야? 그렇지, 상하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나눠지게 되면 그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지. 계속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로서가 나오면 무조건 끊습니다. 서가 됐든 써가 됐든 무조건 끊어. 끊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서로 끝나면 어떤 거냐면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인 거야. 서는 이제 자격을 드러내주는 거니까. 다시 서가 됐든 써가 됐든 무조건 끊어주세요.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다시 단체 중에는 일정한 목적을 갖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 단체 중에는 목적이 있는 단체가 있고 목적이 없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되는 얘기인 거지.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여기서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 갖고 독자적 실체. 그런데 그것은 구성원과 구별된대. 그럼 이때 말하는 구성원은 어디의 구성원이어야 돼? 그렇지. 존재하며 이거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끊어. 운영기구를 두어. 여기서 또 끊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고 여기도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격을 갖춘다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런 거 왜냐? 단체 중에서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다른 단체들과 구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대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대. 그리고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끊어야지. 그러면 법인격 지금 앞에서 뭐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권리능력이랑 법인격을 구분해 설명했던 거잖아. 이제 드디어 법인격이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법인격인데 이렇게 조건이 구성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등기가 되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 이렇게 끝나면 이거 끊어주기로 했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대.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 따옴표 있으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이야. 그럼 1문단은 지금 권리 능력이랑 법인격을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문단을 보시면 내가 2문단의 첫 번째 줄에다가 지난 시간에 물결 표시했었지.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그러면 이 문장이 성립, 이 문장이 지금 2문단에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이 되었거나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얘는 결국 어디에서 설명이 된 거야? 어디에서 설명이 됐어? 앞에서 설명 다 됐잖아. 맞지? 앞에서 사단 설명했죠? 그 다음에 법인격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다 설명이 된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회사도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회사도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읽을 때 앞에서 어떤 말 썼어? 사단성, 사단, 그 다음에 사단의 구성원 뭐라고 해? 사원. 지금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 회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가 어떻게 돼야 돼? 다 같음으로 연결돼야지. 맞아? 계속 봅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그럼 결국 회사 속에 주식회사가 있는 거고 지금 이게 같은 거죠.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럼 결국 주식회사도 앞에서 설명한 법인격 그 다음에 사단의 성질을 다 어떻게 된 건가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주주들로 구성된다. 그럼 주주 이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1번하고 2번 문제란 말이야. 아주 보죠.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주대항에 설명을 했어. 그런데 전환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사단성, 그 다음에 법인격이 그대로 어디에도 회사와 주식회사에도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확인한 거야. 그런데와 한편은 똑같아. 기능이 뭐 한다고? 전환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자.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성립할 수 지금 주식회사 중에 1인 주주 회사에 대한 얘기로 전환이 됐네. 그럼 1인 주주 회사야? 그 앞에서는 주식회사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새로운 대상 나온 거지. 근데 사실 새로운 대상보다는 주식회사 중에 지금 1인 주주 회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공통점과 차이점. 1인 주주라고 얘기를 했으니 차이점은 이제 바로 뭐가 돼? 구성원이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사단은 어땠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 확인해봐. 지금 1문단에서 사단성을 보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상관없이 그 집단, 단체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1인 주주면 어떻게 돼? 이게 나가면 끝인 거잖아. 맞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 명인데 얘는 한 명이란 얘기지. 계속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 앞에서 사단성 확인해 주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내가 배경지식이란 건 바로 그런 거야. 여기서 나온 용어들 사단성이 뭔지 잘 몰라. 그냥 뭔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라고. 이미 근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단어잖아. 올라가서 확인을 해달란 말이야. 또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자.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을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얘도 결국 어떻게 된 거야? 한 명이라는 얘기인 거네. 다만 앞에서와 구분을 한 건 뭐겠어? 얘는 처음부터 한 명, 얘는 나중에 한 명. 그 차이인 거죠. 지금 이게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려운 접수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거 다 확인하지. 왜냐면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대등하게 나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 계속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이그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죠. 그럼 결국 이 1원은 그냥 혼자서 만든 것, 이 상법 개정된 상법에 따라서 1인 주주로서 만든 회사, 아니면 같이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명이 되는 경우 모두를 지시하는 표현이죠. 넘어갑니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 새로운 말 튀어나왔네? 뭐가 튀어나왔어? 그렇지. 대표이사 튀어나왔으니까 확인하고.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 대표이사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봐봐. 이거 문장 표현 같이. 이거 문학에도 얘기했죠. 문장 표현이 같으면 그 의미도. 그렇지. 그럼 대표이사가 뭐라는 거야? 기관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이게 바로 2번의 1번 선택지죠. 2번의 1번 선택지 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지금 여기서 1인 주주, 그 다음에 1인 주주 얘기하면서 이게 왜 그전하고는 다른 양상이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짧은 선택지가 나오면 이 선택지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야. 16학년도까지는. 그런데 17학년도부터 2개, 3개의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든다고. 지금 얘 두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 두 문장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은 뭘 이용한 거야? 연결함에 있는 걸 이용한 거잖아. 직접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따로따로 언급된 그 두 대상 1!
왜 나 혼자 흥분하고 있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세 번째 수업인데. 앞으로 어떡할 거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앞으로 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과 OT에서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조는 건 물론 내 수업이 재미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안 쓰고 있다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읽었는지 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따지면서 봐야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어제 몇 시에 잤어? 이거야. 여러분들이 오전에 졸고 그 다음에 내 수업에 조는 거 다른 게 내 문제 아니야. 내 수업이 재미없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안 잤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16학년도 이전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야. 1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다 같은 방식이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에서 지금 이제 2번 문제, 1번 문제에서 2번 선택지 봅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에서의 주주는 사원에 해당한다. 지금 이 사원에 해당하는 거 1문단, 특히 2문단 보면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거잖아. 맞아? 지금 이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를 지금 합쳐 있는 과정에서 애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단 말이야. 왜? 그 전까지는 이런 선택지가 없었거든. 그냥 본문에 나와 있던 한 문장, 그거를 조금 바꿔서 선택지를 그대로 내는 것 뿐인데 지금은 두세 개의 문장을 합쳐서 내고 있으니까 어서 본 기억은 들어. 그런데 그 본 기억만 있는 거야?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찾다가 시간 보내는 거라고. 시간이 가니 어떡하겠어? 대충 아무거나 찍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란 말이지. 계속 봅니다.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 영역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 주면 좋거든. 왜냐하면 모호해진다가 결국 어떻다는 거야, 이거? 문제라는 얘기죠. 왜? 지금 1문단에서 어땠어? 권리 능력이랑 법인격을 엄밀히 구분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2문단에서 보니까 1인 주주가 돼, 1인 주식회사가 되면 엄밀히 구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니까 문제여야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해주는 것이 글의 흐름을 잘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대놓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 3문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 즉 이 문단 끝에서 설명했던 거, 이 문단에 설명했던 그것들이죠.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본문에서, 지문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식 구조야. 최근에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보이는 거지. 앞에서 한계가 나왔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의의와 한계를 같이 다루지. 의의 한계를 보통 어디서 다루냐면 끝부분에서 다룬단 말이야. 이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서. 그런데 지문 중간에서 한계나 문제가 나와.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문제 해결이 나와야 돼. 그거 기억해 주세요. 지문 중간에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결해주는 대상이 반드시 나온다야. 그래서 봅니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의결기관으로, 이것도 지금 1문단에서는 운영기구라는 말을 썼어.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로 내려왔더니 기구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쓰고 있는 거야? 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 먼저 이제 이사회, 이사회에 대한 설명.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뭐래? 기관이래.
그러니까 앞에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그 얘기가 이 기관으로서 하나 추가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2번, 1번 선택지가 되는 거지.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고 그리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테스트 문제를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어디 있지? 그래서 테스트 문제 몇 번이죠? 네, 7번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 그것이 이제 설명되는 게 요 3문단. 그래서 두 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의결기관인 이사회, 그리고 하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표이사. 됐습니까? 거기서 주주총회는 거기서 기관이라는 말을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니까 걔는 기관이 아닌 거야. 이게 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럼 이제 7번 됐고 8번하고 9번. 근데 내 시험지는 어디 갔을까? 이거 오늘 안 온 애들 거 주려고 한 건데. 계속 봅니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 있다. 또 그런데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뭐에 대한 설명이야? 회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라면 앞에서 했던 문제.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누구? 그 누구야? 한 사람. 그렇지. 주주 한 사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가 쉽다. 이게 뭐라는 거야? 문제겠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건 더 심한 문제네. 이처럼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 주겠네요.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심플하게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맞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맞물려야 뭐가 되는 거야? 문제라는 얘기죠. 이해했어? 그래서 저기는 쉼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부호를 볼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왜냐면 그 문장 부호는 이 지문을 쓴 사람들이 사실 문장 부호를 쓰는 건 간단하거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야. 왜냐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일부러 써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문장 부호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물려야 지금 이제 앞에서 이게 모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에 문제라는 말을 썼으니 이거 이제 지워야겠네. 여기 이제 문제라는 말을 썼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게 문제라는 거지. 회사가 그렇게 모호하게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주주총회라든지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 그 회사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거잖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됐죠? 이때 어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 관련해서만 이그저가 나왔어. 그리고 특정했으니까 특별한 상황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8번 문제죠. 맞아? 아닌가? 이게 8번이네. 이게 9번이구나. 9번. 146쪽 지문에서 오른쪽 지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거, 요게 하나, 요게 둘, 요게 두 개 맞물려야 이런 문제. 그래서 9번의 답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계속.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앞에서는 어땠는데? 엄격하게 구분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로 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사실 1번하고 2번은 그럴 수 있는 문제야. 아까 얘기했잖아. 1번하고 2번에서 나온 선택지는 그동안 보여준 방식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4번 문제를 틀린 게 문제예요. 4번 문제를 틀린 게 왜 문제냐? 얘는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왜 4번 문제가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게 중요한 거야. 봐봐. 지금 흐름을 보면 1문단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했는데 결국 거기서 중요한 건 개인과 집단을 구분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개인과 집단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나와.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던 거야? 해결하는 방법이 법인격 부인론인 거잖아. 맞아? 그럼 법인격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시 1문단 끝을 봅니다. 1문단 끝을 보면 지금 1문단 끝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법인이 진 빚은 누가 갚아야 돼? 법인이 진 빚은 누가 갚아야 돼? 법인이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 사원이 전혀 무관하다. 지금 그건 거지. 그런데 지금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럼 누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원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경우에 따르면 누가 갚아야 돼? 1인 주주, 1인 대표이사. 걔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를 이용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안 갚아도 된다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4번 문제는 글의 흐름을 파악했느냐의 핵심이잖아. 핵심. 이 글의 핵심. 애들이 글을 못 읽는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날 만났잖아. 웃어 다. 안 웃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테스트에서 8번이에요. 테스트에서 8번. 교재 146쪽의 2번 문항에서 1번 선택지의 근거. 이거는 내가 아까 바로 얘기했던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같이 볼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이런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지. 봐봐. 지금 중요한 거 다 설명하니까 테스트에 대한 답이 다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과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어요.